자, 지금부터 2025년도 1회차입니다. 무선설비 산업기사 안테나 엔지니어링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직접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른 후에 기억에 의해서 복원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복원을 했고요. 기억이 안 나는 문제가 한두 문제 있었는데 그 문제는 다른 이제 수험자들의 정보에 의해서 나왔던 문제를 채워가지고 20문제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설명은 안테나 접지 방식 중 어떤 접지 방식이냐. 이 접지 방식은 거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죠. 그래서 접지 방식은 늘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가장 이제 기본 접지 방식이 이제 심굴식이죠. 깊을심이라고 했어요. 안테나를 접지할 때 땅을 깊게 팝니다. 이렇게 깊게 파요. 그리고 이제 안테나를 이렇게 접지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깊게 파면은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물도 안테나에 닿으면 저항성물이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말라고 동판이란 걸 설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판이란 용어.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덮으면 흙에도 수분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래서 수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목탄이란 걸 설치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판이나 목탄이라는 게 용어가 나온다. 그러면 심굴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굴식의 특징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단위 길이당 한 15옴 정도의 접지 저항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소전력용으로 사용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접지 저항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다른 접지 방식을 쓰죠.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 땅이 있으면요. 안테나를 이렇게 한 곳에다 접지를 하면 여기처럼 여기서만 이제 접지가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접지장이 커져요. 그래서 여기 안테나에 흐르는 신호 성분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접지 부분에 기저 부분을 이렇게 지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류의 흐름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접지를 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선을 설치하는데 이 지선을 굉장히 많이 설치해요. 여러 개를 설치한단 말이죠. 마치 전파가 발사되는 모양으로 사방팔방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파가 발사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복사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복사. 전파를 발사한다, 복사한다 그러잖아요. 복사를 다른 말로 방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전파가 발사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방사상 접지다. 이런 말을 쓴다겠죠. 방사상 접지. 그래서 이 지선을 굉장히 많이 설치해요. 근데 이 지선의 길이가요, 굉장히 길어요. 이 안테나 길이와 거의 같은 길이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여 개가 됩니다. 100개가 넘다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좀 접지하기가 까다로운 방식이 이런 접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사상 접지의 특징은 뭐냐? 단위 길이당 5옴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고요. 중전력용이죠. 중전력용으로 사용되는 게 방사상 접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접지 저항을 더 줄이는 방법으로, 자, 여기 땅이 있으면요, 안테나를 접지하게 되면 이 한 점에서 접지를 하니까 접지 저항이 커지죠. 그래서 이 안테나 기저부에다가 접지를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방팔방 이렇게 여러 번 접지를 하는 거죠. 접지를 여러 번 한다 그래서 다중접지라고 그래요. 이 방법을 다중접지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접지 방식에서 이제 접지 저항이 적죠. 그래서 이 다중접지는 1 내지 2옴 정도의 접지 저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력용으로 쓰죠. 대전력용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접지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땅이 이제 조건이 좋을 때죠. 대지의 도전력이 좋은 땅에 접지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접지하기 곤란한 곳이 있어요. 대지의 도전력이 극히 나쁜 곳이죠. 수풀이 우거졌다든지, 바위로 되는 산이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깊게 팔 수가 없죠, 옥상은. 그래서 접지하기 곤란한 곳에 접지하는 방식을 카운터 포이즈라고 하죠. 가상 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 접지, 카운터 포이즈라는 가상 접지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건물 옥상 같은 데다가 이제 접지를 할 때, 이 안테나를 이렇게 세워서 접지를 할 때 깊게 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테나에 그물망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그물망을 설치해요. 그래서 이 안테나에 흐르는 전류가 그물망을 통해서 여기 옥상 위하고 요 사이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캐패시성 시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이 시성물을 통해서 접지의 효과를 얻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흐르는 이 전류를 변이전류라고 하죠. 그래서 변이전류가 흘러서 접지의 효과를 얻는 이런 방식이 가상접지입니다. 그래서 가상접지는 도체망을 이용한다. 도체망. 그다음에 이 도체망의 높이 사람 키에 닿지 않아야 되니까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도체망이 넓을수록 접지 효과는 커진다. 그다음에 변이 전류의 원리로 접지를 한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가상접지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가 꼭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접지 방식은 거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게 나왔다 이 말이죠. 자, 레이디얼 얼스라고 하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레이디얼 얼스라고 하면 지하 50에서 100cm 정도,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2.9mm 정도의 동선을 안테나를 중심으로 최소한 공중선이 안테나잖아요. 안테나 높이와 같은 정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길죠. 안테나 길이와 거의 맞먹는 길이를 갖고 있는 게 이 지선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20줄 정도. 이게 한 개가 아니라 120개 정도를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매설한다 이 말이죠. 그런 접지 방식이다. 접지장은 얼마예요? 5ohm이죠. 이것만 봐도 이제 답을 고를 수 있죠. 근데 안테나에서 대지로 흐르는 전류의 층로를 효율적으로 형성하여 접지장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답은 방사상 접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모르더라도 니은에 나와 있는 단위 길이당 갖고 있는 접지장이 5ohm이다라는 것만 알아도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카세그레인 안테나가 시험에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극초단파대 이상의 안테나에 속하죠. 우리가 이제 극초단파대 이상의 안테나들은요, 공통적으로 고이득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고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엽이 적습니다. 원래 이제 안테나들이 지향성이 예리하면 옆으로 새는 빔이 많은데 극초단파대 이상의 안테나는 개구면 안테나죠. 대다수 개구면 안테나예요. 그래서 한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겠죠. 집중해서 보내니까 지향성은 높은데도 이제 개구면이다 보니까 옆으로 새는 빔이 없어요. 그래서 부엽이 적다는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아닌 게 하나 있다 있어요. 아닌 게 부엽이 적으면 옆으로 새는 빔이 적으면 효율이 좋죠.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부엽이 많은 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부엽이 많아서 옆으로 새는 빔이죠.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효율이 나쁘죠. 효율이 나쁘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안테나가 파라볼라 안테나죠. 파라볼라 안테나예요. 그래서 이 파라볼라 안테나가 그동안 이런 특징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파라볼라 안테나는 이렇게 이제 포물형 반사기가 있어요. 이게 반사기예요, 포물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안테나가 이게 있는데, 이게 1차 복사기입니다. 1차 복사기의 종류가 전자 나팔 안테나도 사용되고, 슬롯 안테나도 사용되지만, 2분의 람다도 안테나도 쓴다겠죠. 그래서 2분의 람다 안테나를 쓸 때는 이쪽 방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2분의 람다 안테나가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평면 반사기가 하나 더 있다겠죠. 그래서 포물형 반사기 말고 평면 반사기. 그래서 여기다 부딪혀서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전파가 발사된다. 수신될 때는 반대 순서로 이렇게 수신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파라볼라 안테나는 요것을 1차 반사기라고 합니다. 요것을 2차 반사기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카세그레인 안테나 용어를 설명하려고요. 카세그레인 안테나는 우주 통신에 사용되는 지구국용 안테나입니다. 꼭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카세그레인 안테나는 고이득이면서 이제 다른 안테나에 비해서 저잡음이에요. 저잡음. 안테나가 이제 우주 통신용 안테나다 보니까 지상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딜 공중 우주국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부딪히고 오는 잡음이 적어요. 그래서 저잡음 안테나다.
그다음에 대형입니다. 대형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카세그레인 안테나는 고이득의 저잡음 대형 안테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카세그레인 안테나가 이제 이 파라볼 안테나 형태인데 포물련 반사기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얘는 1차 복사기가 여기 있지만 얘는 1차 복사기가 여기 있습니다. 예, 전자 나팔 안테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사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렌즈예요. 렌즈로 되어 있는 안테나입니다. 근데 볼록 렌즈를 사용하면 카세그레인 안테나, 오목 렌즈를 사용하면 그레고리 안테나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구분해서 시험 문제 냈는데 요즘은 그레고리 안테나가 시험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옛날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를 사용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카세그레인 안테나, 오목 렌즈를 사용하면 그레고리 안테나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파를 안테나에서 발사해가지고 여기를 부딪혀서 이렇게 전파되는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어가 좀 다릅니다. 이게 반사기는 반사기인데 얘는 1차 반사기라고 하지만 얘는 주반사기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볼록 렌즈를 부반사기라고 하죠.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주반사기, 부반사기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카세그레인 안테나다. 아시겠죠? 그래서 카세그레인 안테나도 극초다운파 때 이상의 안테나니까 부엽이 적고 효율이 좋다는 거. 이게 부엽이 많고 효율이 나쁜 건 뭐밖에 없어요? 파라볼 안테나. 그래서 특징을 한번 보죠. 카세그레인 안테나의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라겠어요. 부엽이 적죠. 극초단파대 이상의 안테나는 다 부엽이 적어서 효율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혼 안테나는 주반사기에 위치합니다. 이게 이 전자나팔, 즉 전자혼 안테나는 이 주반사기에 위치한다라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우주통신 지구응용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고이득의 소형이 아니라 대형 안테나죠. 크다 말이죠. 큽니다. 여러분들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 나올 때 나오는 안테나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는 거고요. 우주를 향해 있으므로 대지 반사에 대한 잡음이 적다. 그래서 저잡음 안테나. 우주를 향하기 때문에 잡음이 적습니다. 땅을 부딪히고 오는 반사파가 생기지 않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라는 겁니다. 3번 문제죠. TV 수신용 안테나를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안테나가 뭐예요? 텔레비전 수신용 안테나, 야기 안테나죠. 그래서 야기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일명 삼소자 안테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야기 안테나예요. 이렇게 텔레비전 수신용 안테나죠.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요게 이제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이 길이가 이제 2분의 람다의 길이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이 긴 것이 반사기죠. 반사기. 그래서 이 안테나를 투사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팔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파기라고 하죠. 도파기. 그래서 요거는 2분의 람다의 길이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짧죠. 얘는 길죠. 길죠. 자, 그래서 이제 세 소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투사기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폴디드 다이폴 안테나를 사용하기도 한다겠어요. 그래서 이 짧으면은 무슨 성질을 나타내냐? 용량성을 나타낸다. 길면 유도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얘는 용량성을 나타내는 성질을 갖고 있고, 얘는 유도성 성분을 갖고 있다. 알겠죠?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 소자와 소자 사이는 간격은 약 4분의 람다입니다. 이런 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야기 안테나인데, 이 야기 안테나를 이제 광대역성을 갖도록 해서 만든 안테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기 안테나를 응용해서 만든 광대역성 안테나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수신용 안테나들이 있어요. 이름만 알아들어야 했죠? 인라인입니다. U라인이죠. 그 다음에 코니컬. 인라인, U라인, 코니컬. 물론 이제 복합형도 있는데 복합형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 했죠. 그래서 인라인, U라인, 코니컬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야기 안테나를 응용한 광대역성 안테나도 있다. 까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은 4번이다. 라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평면 전자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전자파의 성질이죠. 전파는 횡파죠. 횡파이면서 평면파죠.
전파는 횡파이면서 평면파라는 것이 전파의 성질 첫 번째 외워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횡파이면서 평면파다. 그래서 전파를 만드는 매질은 뭐가 있어요? 전개와 자개가 있죠. 전개와 자개라는 게 있는데 이 전개와 자개가 교차하면서 전파가 만들어지는데 전개와 자개도 직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파가 진행하는 방향과도 이 매질이 또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개도 파의 방향과 직각이고 전개도 직각이죠. 그래서 파의 진행 방향에 그 파를 만드는 매질이 직각으로 움직인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파를 횡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횡파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모드로 말하면 TEM 모드라고 그래요. T는 트랜스버스, 직교한다는 뜻이죠. E가 전개고요. M이 매그네틱이라 해서 자개를 말해요. 그래서 전개와 자개가 직각으로 움직이는 파다. 그래서 TEM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횡파를 이루는 말을 TEM 모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평면 전자파의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했잖아요. 정파 아닙니다. 횡파예요. 그래서 전자파는 횡파고요. 이 음성, 지금 떠들고 있는 음성은 정파입니다.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방향이 일치하죠. 그건 정파입니다. 음성은 정파예요. 자유 공간에서 TEM 모드를 갖고 있죠. 그래서 TE 모드가 아니라 TEM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확히 다 틀렸다. 그 다음에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죠. 전파는. 그 다음에 주파수가 낮으면 회절성이 강합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고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성이 강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체에 전파가 진입할 때 감쇄의 정도는 표피 작용의 깊이로 알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균일 매질 중을 전파하는 전파는 직진하죠. 그래서 전파는 직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는 굴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반사를 하죠. 그래서 굴절성과 반사성을 갖고 있는 것도 전파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균일한 매질을 지날 때는 직진성을 갖고 있고요. 균일하지 않는 매질을 통과할 때는 굴절한다든가 아니면 반사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5번 문제로 가죠. 자, 무한히 긴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을 알려주는 법칙을 물어보고 있죠. 이거는 이제 암페의 주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도선에 전류 I를 흐르게 되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도선 주변에 자개라는 게 회전하더라. 그래서 이제 오른손을 들어보시면 이제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 방향이에요. 나머지 손가락 방향이 자개가 회전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전류가 이쪽으로 오르면 자개는 이렇게 회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일명 암페의 오른나사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암페의 주의 법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암페의 오른나사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전자파 흡수율의 기준 단위는 뭐냐? 단위는 이게 이제 전자파의 흡수 단위는 와트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좀 유사하게 나왔어요. 전자파 흡수율의 기준 단위는 뭐냐? 와트 퍼 킬로그램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나오자마자 이거 새롭게 냈구나 해서 보곤 한 문제입니다. 전리층 반사파를 이용하는 단파대 통신에서 최고 사용 주파수라는 MUF를 줬어요. 10MHz로 줬습니다. 그다음에 전파의 전리층 입사 각도 세타를 준 거죠. 입사 각도를 60도로 줬어요. 그랬을 때 전리층의 임계 주파수를 구해라. 그래서 이걸 이제 정할 법칙이라고 하는데 정할의 법칙이라고 하죠. 정할의 법칙은 이거예요. MUF 주파수는 임계 주파수죠. 그 다음에 시퀀스 세타, 시퀀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을 시퀀스 세타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공식을 우리가 정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세타. 그래서 시퀀스 세타 이게 보면 60도잖아요. 60도를 바로 넣으면 이제 잘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시퀀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를 60도를 집어 넣으면 얼마가 돼요? 코사인 60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특수각은 외우셔야 돼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2분의 1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사용 주파수를 줬기 때문에 얼마로 줬어요? 10메가로 줬으니까 이걸 넘어가면 2분의 1만 곱하면 5메가가 나오죠. 그래서 임계 주파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정아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정아래 법칙. 그래서 이 정아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고 사용 주파수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유도했었죠. 이론 때. 유도했습니다. 이게 전리층의 높이고 이 송수신 간의 거리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이 MUF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5메가였다. 자, 8번 문제로 가죠. 자, 동일한 안테나를 일정 간격으로 이제 배열하는 거죠. 적당한 간격으로 배열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2분의 람다 안테나를 배열해서 만든 어레이 안테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빔 안테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2분의 람다 안테나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배열하면 이 배열 간격 시험에 나온다겠죠? 2분의 람다다. 그랬어요. 안테나에서 간격이나 거리나 뭔가 물어보면요. 거의 90% 이상이 4분의 람다가 답이에요. 뭐만? 안테나와 안테나 사이의 배열 간격만 2분의 람다라고 했어요. 이것만 2분의 람다고 나머지 물어보는 것은 웬만하면 모르시면 다 4분의 람다가 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2분의 람다를 벌리는 이유가 뭐냐면 2분의 람다 안테나가 안테나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팔자 지향성을 갖고 있죠. 이렇게. 여기도 이제 팔자 지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2분의 람다 간격이 아니면 이 뒤로 가는 빔이 이 앞으로 가는 빔을 방해해버려요. 그래서 방해하지 않고 이 앞으로 가는 빔을 이렇게 합성을 이용해서 큰 빔을 만들려고 한다면 방해하지 않아야죠. 그러려면 그 간격이 얼마다? 2분의 람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앞으로 가는 이런 빔이 합성이 돼서 단일 빔으로 커다란 지향성을 갖도록 만든 원리가 배열의 원리죠. 그래서 한쪽 방향, 빔의 방향을 단일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안테나의 배열 간격을 조정하게 되면 빔의 방향을 특정 방향을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배열의 장점입니다. 효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내가 정확하게 답을 외워왔는데 나머지는 이제 뭐가 나왔는지 틀린 문장은 다 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닌 걸로 제가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정확하고요. 나머지 문장은 여러 가지 문장이 나왔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레이더의 방위 분해능. 여러분들 방위 분해능, 그 다음에 거리 분해능 아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레이더가 있다 이 말이죠. 레이더가 있다. 그랬을 때 물체를 탐지할 때, 자, 같은 거리에 두 개의 물체가 있어요. 그랬을 때 빔이 예리하면 요렇게 요게 하나의 물질이고 또 요게 이렇게 하나의 물질이라는 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빔이 예리하지 못하면 이렇게 둘이 뭉실해 버리면 이 두 개가 하나의 빔에 들어와 버리면 이 두 개의 물체는 하나로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방위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거리에 물체를 방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개의 물질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방위 분해능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리가 비슷하게 하나의 물질이 있고 이게 하나의 물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두 개의 물질이라는 걸 알아내는 것이 이제 거리 분해능이죠. 거리 분해능. 그 중에서 이제 방위 분해능을 물어본 거예요. 이제 방위 분해능 개선 방법으로 틀린 건 뭐냐 그랬어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방위 분해능도 좋고요. 그 다음에 거리 분해능도 좋아져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그래서 펄스파에 우리가 이제 레이더는 펄스파를 이용해서 이제 물체를 탐지 주로 하죠. 여러 가지 파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 펄스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펄스파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펄스파의 파장이 짧다는 것은 주파수가 높다는 거죠. 높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캐너의 길이는 가능한 길게 하는 게 좋고요. 주파수가 높은 게 좋다고요. 그래서 1, 2, 3번은 맞는데 레이더 마스터의 높이를 높게 한다는 것은 이 안테나의 높이를 높게 하는 것은 탐지 거리를 높게 할수록 더 멀리 보이니까 탐지 거리를 크게 할 수는 있지만 방위 불이능을 좋게 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안테나의 로딩 문제가 이번에 두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두 문제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이게 문제를 섞다 보니까 한 문제씩 내야 되는데 여러 문제가 이제 섞다 보니까 같은 유형의 문제가 같이 들어오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안테나의 직렬로 코일을 삽입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삽입한 코일을 우리가 뭐라고 외우자겠어요? 연장 코일이다. 어떻게 삽입한다죠? 직렬로 삽입한다. 안테나 로딩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안테나를 세우면요, 안테나는 R, L, C라는 성분이 원래 있어요. RE, LE, C. E는 이제 이펙티브 약자죠. 실효 저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원래 갖고 있는 저항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공진 주파수는 공진 주파수는 것은 L과 C가 0이 되게끔 만든 주파수를 공진 주파수라고 한다겠죠.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LE,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공진 주파수예요. 근데 여기다가 일부러 안테나 기저부에다가 뭘 삽입한다는 거야? L을 삽입한다 이 말이죠. 직렬로. 그래서 L을 이렇게 삽입합니다. 이것을 베이스 로딩에서 LB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여기는 LA라고 표현한 거죠. 원래 우리 교재는 이제 베이스 로딩에서 LB라고 했는데 여기 LA라고 했으니까 LA라고 해보죠. 그럼 직렬로 삽입했으니까 L은 직렬로 삽입하면 더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 L 성분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2파이 루트 LE에다가 LA가 더해지는 거 아닙니까? C2분의 1. 그러면 이 분모가 커졌잖아요. 분모가 커졌죠? 그럼 전체 값은 작아지죠. 그래서 이 공진 주파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공진 주파수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는 겁니다. 그럼 주파수가 낮아지면 파장은 어떻게 돼요? 파장은 길어지죠. 주파수가 낮아지면 파장은 길어지죠. 파장이 길어지면 안테나 길이는 어떻게 해요? 안테나 길이는 파장의 절반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장에 비례하니까 안테나 길이도 길어지는 효과를 얻는다. 그래서 이렇게 는 코일을 안테나 길이를 늘린다고 해서 연장 코일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이 공진 주파수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 했으니까 더해집니다. 더해지는 것이 LC에서 L에 더해지는 것이 여기 나와 있네요. 더해지는 거.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1번으로 갑니다. 이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두 문제를 보고는 제가 했는데 안테나 로딩에서 연장 코일의 효과는 뭐냐? 방금 설명드렸죠. 연장 코일은 공진 주파수를 낮춰가지고 파장이 길어지고 그래서 안테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를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공진 파장이 뭐야?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공진 주파수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죠. 틀렸죠? 그다음에 공진 주파수가 낮아진다. 그래서 안테나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를 얻어요. 그러면 실제 안테나 길이가 쭉 길어지는 게 아니라 안테나의 능력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렇죠. 그 능력의 길이가 시력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력고가 커진다. 맞죠? 답은 2번이 틀렸다. 12번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절파와 산란파의 특징을 구분하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회절파는 지리적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특징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절파는 장애물이 있지 않으면 회절 성분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지리적 제약을 받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산란파는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대리권이든 어떤 건 산란파는요 지리적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예요. 회절파는 지리적 제약을 받는다. 두 가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장은 맞았죠. 틀린 걸 고르겠으니까. 그 다음에 산란파는 초단파대 통신에서 초가시거리 통신에 이용되죠.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리를 초가시거리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거리. 보이지 않는 거리는 두 가지죠. 멀어서 안 보이는 경우와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 때 그 건너편으로 파가 갈 수 있는 것이 이 산란파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출력의 송신계 표현. 이게 산란파 성분은 퍼지는 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세지 않으니까 보내줄 때 많이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출력이 아니라 대출력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수신 안테나를 너무 예리한 빔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산란파라는 것은 파가 가다가 어딘가 부딪혀 깨지는 파를 말해요. 이 깨지는 파를 봤는데 수신 안테나가 이게 예리해 버리면 일부 파밖에 못 받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두리뭉실한 빔을 갖고 있는 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리한 빔을 갖는 안테나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13번이죠. 자, 반사계수가 주어지고요. 부하저항 주어지고 3명이 주어지고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반사계수 구하는 공식을 알면 되죠. 전압 반사계수입니다. 반사계수는 ZL 플러스 Z0분의 ZL 마이너스 Z0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죠. 이제 반사계수 이 값이 이제 0.5로 주어졌고요. 부하저항이 300으로 주어졌으니까 이 저항이 300이죠. Z0. 300이죠. 마이너스 Z0 곱하기. 자, 0.5라는 것은 2분의 1이죠. 0.5는 2분의 1 아닙니까? 그래서 대각선의 곱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하면 600 마이너스 2배의 Z0 이렇게 곱하면 300 플러스 Z0. 자, 이렇게 넘어가면 3배의 Z0는 이렇게 넘어가면 300이 되겠죠. 그러면 3이 약분이 돼서 105ohm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는 105ohm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4번입니다. 자, 무손실 매질 내에서 비유전율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비투자율이 주어졌죠. 이게 비유전율과 비투자율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게 이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자유공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주파수가 주어졌을 때 이 파의 파장을 구하래요. 원래 파장은요, 람다는 F분의 C라는 공식을 이용해요. C는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죠. 근데 이거는 자유공간일 때고요. 자유공간이 아닐 때는 뭐예요? C 대신에 전파의 속도가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려면 이 속도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속도는, 전파의 속도는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C라는 공식을 이용하죠. 그러면 여기에 비유전율이 얼마라고 했어요? 비유전율이 3이라고 했어요. 비투자율이 얼마에서 10이라고 했죠.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여기 얼마요? 36이니까 66에 36이 6으로 빠지네요. 6하고 이게 이 값이 6이니까 3하고 약분이 돼서 2분의 1, 0.5 됐죠. 0.5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가 됩니다. 메타 퍼 세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5로 하면 10의 7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10의 7승으로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주어졌죠. 1기가 1 곱하기 10의 9승이죠. 그러면 7승은 없어지고 2승만 남죠. 그래서 100분의 5니까 0.055 메타가 파장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갑니다. 전개 강도를 주고요. dB로 고쳐봐라 그랬는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개 강도를 dB로 고칠 때는요. 전개 강도는 기본 단위가 1 마이크로볼트 퍼 메타예요. 그래서 우리가 dB로 고칠 때 전압은 몇 노구? 20노구. 전류도 20노구. 전력은 10노구.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압이니까 전개 강도가 전압 아니에요? 전압 성분이죠. 그래서 20노구를 취한다. 기준이 1 마이크로볼트 퍼 메타라는 거예요. 요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조건이 10볼트 퍼 메타가 있죠. 단위는 이제 같게 해주기 위해서 20 로그.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볼트 퍼 메타가 되니까 이게 10 볼트 퍼 메타니까 단위가 같아지니까 지워지죠. 10의 6승이 분자로 가면 10의 6승이 되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 분자로 가면 부호가 바뀌니까 10의 6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10의 1승하고 계산하면 10의 7승이 돼서 로그 성질에서 이 승이 앞으로 가면 7이 14, 140이 되고 로그 10은 1이니까 140 dB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 강도를 dB로 고칠 때는 기본적으로 1 마이크로 볼트 퍼 메타가 기준이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 동조급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가 안테나 엔지니어링 과목은요, 동조급전과 비동조급전에 대한 문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요. 자, 동조급전이 뭐고 비동조급전이 뭐냐? 자, 여기가 이제 송신기가 있으면요, 급전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호를 전달해서 안테나까지 보내요. 그래서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공중으로 전파를 발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신단에서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수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신된 신호를 우리가 급전선을 통해서 수신기까지 보내주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신호를 많이 만들었더라도, 잘 만들었더라도, 전송을 잘 했더라도, 이 안테나와 이 급전선이 저항이 맞지 않으면 반사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잘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신호를 전달해 주는 지점을 급전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급전점에서 정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정합을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정합 회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합 회로는 L과 C로 되어 있죠. 그래서 L과 C를 이렇게 가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회로를 정합 회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합 회로를 쓰는 방식을 비동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동조 급전 방식은 뭐냐 그러면 정합 회로를 쓰는 거예요. 정합 회로를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합 회로를 사용하면 이 급전선의 길이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든 짧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안테나와 정합해주기 위해서 L과 C만 조정하면 되니까 정합을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합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급전선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급전선의 길이가 길든 짧든 전혀 제약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사파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반사파가 급전선상에서 없어요. 그러면 진행파만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반사파가 없기 때문에 무슨 파만? 진행파만 급전선에 실어서 보내는 방식이 비동조 급전입니다. 그래서 반사파가 없기 때문에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효율이 좋다. 그래서 이 방식은 동조급전보다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송수신 간의 거리가 멀 때 주로 써요. 그래서 거리가 서로 간에 멀 때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동조급전은 뭐냐? 동조급전 방식입니다. 동조급전 방식은 이 송수신 간의 송신기와 이 안테나 간의 거리가 짧으면 굳이 정합 회로를 쓰지 말자라는 거죠. 그냥 이 급전선의 길이나 두께나 이런 재질 같은 것의 성질을 조정해서 저항을 맞춰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합 회로를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 방식이에요. 정합 회로를 쓰지 않으니까 급전선의 길이를 가지고 이제 저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전선의 길이의 제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급전선 길이에 제약이 있죠. 제약이 있다. 무조건 길게 만든다든가 무조건 짧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제약이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정확하게 정합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사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파와 반사파가 섞인 파를 뭐라고 그래요? 정제파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급전선 상에 정제파를 실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이 좋을 수가 없죠. 반사파가 있으니까. 효율이 나쁘다. 거리가 가까울 때 쓰는 거죠. 거리가
가까울 때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 동조급전이다. 그래서 이제 비동조급전이 보시면 알겠지만 다 장점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 비동조는 평형행설로도 쓸 수 있고 불평행설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동조급전은 평형행설로에서만 쓸 수 있어요. 불평형설로에서는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평형형설로에서만 쓸 수 있고 얘는 평형형이든 불평형이든 모두 다 쓸 수 있는 방식이다. 라는 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동조급전을 물어봤으니까 정합회를 쓰지 않는 방식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정합장치가 불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반사파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제파를 실어 급전하는 방식이고요. 효율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성효율이 비동조 급전보다 좋다 그랬는데 더 나쁘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네, 급전선의 길이에 제약을 받죠. 그래서 급전선의 길이와 파장은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동조급전과 비동조급전에서 여러분들 외워야 될 내용을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자, 17번으로 가죠. 자, 다음 중 장중파 대역에서 지표파입니다. 땅으로 가는 파죠. 지표파에 의해 전파의 감쇄가 가장 작은 환경은 뭐냐? 전파되는 전파의 감쇄가 가장 작은 환경. 자, 일단 지표파에서는 시험 문제가 이제 땅의 성질을 많이 물어본다 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꼭 외우시라겠어요. 지표파는 도전율이라는 것은 전류 성분이 잘 흐를 수 있는 성분을 도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전율이 크다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른다, 신호가 잘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표파는 도전율이 클수록, 도전율이라는 것이 클수록 도전율입니다. 도전율이라는 게 클수록 감쇄가 적죠. 그 다음에 유전율이나 투자율 같은 그런 값이 이제 작아야 돼요. 크면 감쇄가 크죠. 그래서 유전율이나 투자율 같은 거 이런 것은 작을수록 감쇄가 적다는 거.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표파의 성질, 지표파, 땅으로 가는 파는 일단 입실론이나 투자율 같은 이런 것은 적을수록 감쇄가 적다는 거죠. 감쇄가 적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전율, 시그마라고 하죠. 이걸 도전율이라고 그래요. 도전율은 클수록 감쇄가 적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주파수는 낮을수록, 주파수가 높으면 많이 땅이 부딪히잖아요. 주파수가 낮을수록 감쇄가 적어요. 그래서 낮은 주파수일수록 감쇄가 적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 그러면 물기가 많은 땅이 좋아요. 그래서 아예 물로 되어 있는 해상이 가장 좋고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해안가, 평지 이런 땅이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해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것 중에 덜 나쁜 것으로 구릉지역, 산악, 시가지가 가장 안 좋죠. 도심지. 왜? 건물이 많죠. 그래서 가장 좋은 곳과 가장 나쁜 곳을 제가 외우라 했어요. 가장 좋은 곳, 해상, 물로만 되어 있잖아요. 가장 나쁜 곳, 시가지. 그래서 시가지는 건물이 많아서 땅으로 가는 파가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싸가지가 가장 안 좋다 이렇게 외우라 했어요. 시가지지만 싸가지가 가장 안 좋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과 가장 나쁜 곳은 외워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쇄가 가장 작은 환경, 가장 좋은 땅은 해상이 되겠죠. 18번으로 갑니다. 자, 이미의 송수신 지점 간 무선통신에서 거리가 주어졌고 거리가 1km에서 10km, 거리가 10배가 증가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자유공간의 전송 손실을 물어봤어요. 자유공간에서의 전파의 손실을 구하는 공식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람다분의 4파이 D의 제곱이다. 이게 이제 파장이고 이 D가 송수신간의 거리죠. 그러니까 거리가 몇 배? 10배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D가 10배가 증가하면 제곱이니까 100배가 손실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100배가 답인데 1, 2, 3, 4에 보시면 dB로 나와 있잖아요. dB를 구할 때 10로그를 취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손실은 10로그예요. 그래서 10로그 100을 해주면 돼요. 그럼 100은 10의 2승이니까 2가 앞으로 가서 20이 되고요. 로그 10은 1이니까 20 dB가 손실이 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손실이 20dB가 증가한다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죠. 자, 이진 PSK가 나왔어요. 반성파 간의 위상차는 얼마냐? 이게 PSK에서 위상차 구하는 공식은 자, 이 파일을 m진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신호 준위 개수라고 하죠. 신호의 준위 개수 또는 신호 상태수라고 하죠. 상태수 이렇게 부르는 것이 m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는 요 이진이 이 m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상차 구하는 공식은 여기다 2만 넣어주면 되죠. 이진이니까 2파이 하면 낙분이 돼서 파이라는 180도가 나오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무선국 송신 주파수 대역의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기장 강도의 단위는 뭐냐? 전기장이에요. 전기장은 볼트 퍼 메타입니다. 기본 단위가. 답은 3번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험자분들도 이제 정보를 또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신 정보에 의하면 제가 이제 시험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델린저 현상과 자기람 현상이 이번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델린저와 자기람 현상도 공부를 다음 시험에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 개방전압 구하는 거, 이것도 나왔다고 그럽니다. 개방전압. 그래서 개방전압을 주고 시료고를 구하라고 하든지, 시료고나 이런 것들을 전개강도나 이런 것을 주고 개방전압을 구하라고 하는지 이런 것을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사용 주파수 MUF 정의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르츠 다이폴 안테나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험자들의 정보에 의해서 얻은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